첫 번째 문제는 그냥 요즘 얘기하면 그냥 보통 사회학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제기합니다. 자본주의가 발달하고 경제가 발달한 지역이 있는데 여러 군데 있는데 그 가운데서 프로테스탄트를 신자들이 많은데 여러 정파들 중에 하여튼 프로테스탄트의 종교를 믿는 지역이 경제적으로 상당히 그 발전돼 있다. 이런 문제를 여러 그 당시의 신문이나 이런 걸 보고 베버가 이제 질문합니다. 왜 그럴까? 왜냐하면 신교들이 자본주의의 이런 물질 이익을 증식하고 이윤을 증식하고 돈벌이하고 이걸 통해서 물질적인 어떤 그 행복을 추구하는 태도라고 하는 것은 종교의 이런 태도하고는 굉장히 충돌하거나 모순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뭔가 굉장히 강한 금욕주의적인 이런 태도를 가진 종파를 발견하는 게 상당히 필요할 것 같다라고 이제 베버는 생각을 해서 문제를 이제 그 방향으로 이제 찾는 방향으로 이제 연구의 방향을 이제 만들었다고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자본주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런 이제 질문에 구체적으로 대답하는 게 상당히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베버가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화 정신에서 자본주의 정신에서는 벤자민 프랭클린 이 미국의 말하자면 건국 시기의 이제 대표적인 지식인이고 하여튼 지도자죠.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 말한 것을 중심으로 해서 자본주의 정신을 규명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벤자민 프랭클린이 젊은 사람들에게 어떤 교훈을 하는데 경제활동을 하는 데 있어 이 교훈에서 말하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윤리적인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용할 만한 사람이 되는 것은 명예이자 의무가 된다. 이런 식이죠. 자본주의 정신은 그냥 단순히 너가 돈범을 잡고 돈은 좋은 일을 너한테 행복을 주고 무슨 쾌락을 주고 너가 하고 싶은 일을 성취할 수 있는 이런 금전적인 무슨 뒷받침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공리주의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윤리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날카롭게 집어내는 것이 이 베버의 아주 날카로운 안목을 통해서 이제 포착이 되고 이것은 하나의 자본주의 정신을 말하는 이제 텍스트로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본주의 정신을 이렇게 규정해놓고 그렇다면 세 번째 주제가 이제 여기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 윤리적인 생각을 하게 됐나? 이런 이제 그런 프랭클린이 있는 미국 뉴잉글랜드 쪽은 신교도들의 이제 그 칼빈니스트들의 이제 그거죠. 그렇다면 어떤 종교적인 영향이 미쳐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짐작이 가는 거죠. 왜냐하면 칼빈이즘은 가장 금욕적인 교리를 가진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자본주의에서 이익을 추구하는 거를 윤리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가? 이제 돈벌이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하느냐 이런 것이 아니라 너가 그렇게 하는 것이 의무다라고 얘기하는 건 교묘하게 자본주의에서 경제활동을 해서 이익을 추구하고 이익을 만들고 하는 거하고는 같은 행위지만 굉장히 그 교묘한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해내는 것이 제가 이제 이 프로테스탄티즘을 읽었을 때 베버의 굉장히 날카로운 어떤 분석력이기도 하고 해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이런 종교적인 이제 신앙의 내용이나 직업윤리, 아까 프랑클린에 의해서 대표됐던 직업윤리 사이에 상관관계를 이제 발견하는 건데 이 상관관계는 어떤 특정의 종교가 자본주의 정신을 불러왔다라고 하는 어떤 곧바로 된 인과관계를 하려는 게 아니라
이 두 현상 간의 상관관계는 베버는 선택적 친화력이라고 하는 친화성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어디까지나 베버는 지금 그런 요즘식의 자연과학적 방식을 통한 인과관계를 찾는 게 아니라 이해의 방식으로 정말 이게 인간이 어떻게 이런 윤리의식을 갖게 됐을까라고 하는 걸 아주 날카롭게 이걸 찾아나가는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요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이렇게 이제 관계를 찾아서 이거는 베버의 특별한 그 인과관계 중에서 아주 마일드한 아주 뭐라 그럴까 이 약한 이런 인과관계를 말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페이퍼는 이것이 이제 금욕적 프로테스탄티즘의 직업윤리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는데 그냥 칼빈이즘의 교리를 곧바로 들어가서 분석하는 것이 두 번째 그 논문의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핵심 내용이 이제 칼뱅주의의 예정 교리라는 것이고 그 신에 의한 선정 도구마라고 그럴까? 신이 너는 당신은 특정 신자들이 여럿이 있으면 너는 천당 갈 수 있고 너는 지옥 가고 이렇게 그 사람이 아예 타고날 때부터 존재 그 성격 자체를 그렇게 신에 의해서 부여받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 가서 우리가 그거 한다는 건 하느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받들어서 뭔가 선한 행위를 해서 구원받고 이 잘 되는 게 있어야지 무슨 교회에 가고 사제의 말씀도 잘 듣고 잘못하면 속죄도 하고 그러는데 이런 게 다 차단됐다고 하면 그냥 이거는 무조건적으로 자기가 있는 상황에서 열심히 하는 거 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굉장한 그 현세 속에서의 적극적인 현실 수용, 뭐 다른 선택이 없는 상황에서 나는 나에게 주어진 이거 내 존재에서 하여튼 뭐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뭐 그걸 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고립관과 더불어 나타나는 행동주의와 이런 것이 이제 이 칼빈즘의 특성이고 이것이 말하자면 칼빈주의의 현세적 이 금욕주의의 본질인데 이렇게 되면 이제 굉장한 이제 역설이 생긴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프로테스탄트 윤리의 이제 끝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문제는 이런 금욕주의가 처음에는 신자들이 말하자면 얇은 외투처럼 이런 칼뱅주의 교리하고 세속의 경제 생활이 부딪힐 때 이게 칼뱅주의의 이런 금욕주의적 교리는 얇은 외투처럼 입었다 벗었다 할 수 있는 것이고 이거는 어느 정도 자본주의 생활과 충돌할 땐 이걸 벗어 던질 수도 있는 이런 것이 가능했는데 이제 요 사이에 굉장한 변화가 일어나서 이제 점점 이것이 합리주의를 만들어내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이게 세속 생활로 그 골방에서 나오면서 세속 세계로 들어가면서 이것이 신비로움이 없어지고 이게 이제 탈신비화라고 하는 말로 설명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합리화라고 하는 것과 맞물려 있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경제 생활을 합리화하는 윤리로서 이게 어느 순간인가 이게 질적 전환을 해서 이것이 이제 처음에는 얇은 외투처럼 이런 정도로 가벼운 것이 이것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허용이 안 된다. 이게 충돌할 땐 벗어 던질 수 있지만 어느 순간에선가 이것이 현실의 합리주의를 지배하는 원리가 돼버리고 이것이 윤리가 되면서 이거는 이제 점점 이 얇은 옷이 쇠로 만들어진 케이스처럼 우리처럼 옥지는 것이 돼서 이게 보통 사람이 여기서 이제는 빠져나올 수 없는 식으로 구속이 되는 이 속에 갇혀버리게 되는 역전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요 대목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단계라고 하는 것은 웨버가 여기 마지막에 표현하는 거 보면 정신없는 전문인, 가슴없는 향당인 이 무가치한 인간들은 그들은 인류가 지금껏 도달하지 못한 단계에 올랐다고 공상한다.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합리주의적 자본주의, 경제적 합리주의가 엄청 발전해서 문명을 가져오고 부를 가져오고 번영, 사회는 풍요로워졌는데 정신은 완전히 쇠우리에 갇힌 상태가 돼서 이거는 아무것도 볼 수 없고 다른 대안을 상상할 수 없고 이 결과적으로 비합리주의적인 이런 내용이 됐는데 이런 속에서는 합리주의가 지배하기 때문에 인간은 이 뭐 영혼이 없다 그러니까 정신이 없는 이런 전문가로밖에 남지 않게 되고 이 뭐 가슴에 어떤 뜨거운 가슴의 정의감이나 정의로움이나 뭐 이런 것 없이 그냥 물질적인 향락을 추구하는 이런 인간이 됐는데 어떻게 보면 경제 발전과 부의 이 성장이 인간의 처음에 이런 종교 교리가 상정하듯이 그런 정의로움과 하나님의 성스러움과 또는 상상과 이성과 이런 것들을 포기한 뭐라 그럴까 교환한 것 같은 이런 이제 얘기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정적 현실주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 베버에서 이제 소명으로서의 정치 또는 직업으로의 정치에서 굉장히 유명한 말로 이제 국가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인간에 대한 지배 관계에 기초를 두고 있는 국가란 특정한 영토 내에서 정당한 물리적 폭력 또는 강권력의 독점을 성공적으로 관철시킨 유일한 인간 공동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국가를 장으로 하는 국가를 행동의 장으로 하는 것이 정치 행위다라고 정의를 하는 거죠. 우리가 기업이나 이런 것처럼 사적 영역에서 무슨 경제적인 목적을 위해서 리더십이 있다 이렇게 하는 게 리더십이 아니고 리더십은 정치 지도자는 여기서 카리스마적 지도자라고 말하는 것은 국가의 폭력이 작용하고 있는 장에서 그걸 하고 폭력을 추구하고 정치는 뭐냐 하면 폭력을 추구하고 폭력을 배분하는데 전력 투구하는 행동이 정치라고 하는 행위로 이제 정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민주주의를 이해하는 방식도 굉장히 베버는 아주 현실주의적으로 이상주의적으로 민주주의를 이해하지 않고 아주 현실적으로 그냥 대중 선거를 통해서 지도자를 선출하는 방법인데 그게 정당성만 가지면 되고 그것이 대개 카리스마적 지도자의 통치 방식을 따르게 되는데 이런 식의 정치 제도에서는 정치 체제에서는 데마고그가 본질적이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데마고그적 방식에 의한 통치 체제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내용으로 들어가서 카리스마적 지도자 리더십과 대중 투표제적 민주주의 이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버가 이 소명으로서 정치에서 카리스마적 지도자를 얘기하는 건 의미심장하다고 보는 게요. 자본주의 경제 질서에서 합리화의 힘은 스스로 개혁될 수가 없기 때문에 정치의 힘을 통해서 민주주의든 뭐든 정치의 힘을 통해서 카리스마적 리더에 의해서 깨트려지기를 은근히 좀 이렇게 암묵적으로 그냥 그렇게 말은 안 해도 이제 논리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내용은 이제 카리스마가 역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혼자서는 할 수 없으니까 일단 카리스마는 선출이 돼야 돼. 선거를 해서 이제 선거에서 이겨야지 무슨 대통령이 되든지 무슨 지도자가 되니까 선거를 하려면 정당이 필요합니다. 카리스마적인 지도자는 선출돼서 자기가 자기의 뜻을 펴고 이
이거를 펴기 위해서는 정당이라고 하는 수단이 있어야 된다. 선발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정당이 필요한 것이다. 둘이 합쳐져야 된다. 그리고 의회가 중심이, 정치의 중심이 되는, 관료가 함의가 안 된다. 나중에 베버가 죽은 뒤에 굉장히 논쟁이, 카리스마란 말 자체가 이제 나오자마자 논쟁이 되는 게 웬 카리스마냐 말이야. 지금이 어느 때인데 지금 카리스마를 얘기하느냐, 이런 비판이 제기되기 시작하고. 근데 이제 베버는 이제 리더란 말을 공공연히 하면서 이게 대안이다라고, 베버가 이거는 다 좋은데 이거는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비판에 초점이 되고 했던 말인데, 저는 이 베버가 이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독일의 상황은 이 대안밖에는 대안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베버를 이제 변호한다고 그럴까, 이런 이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것이 이제 두 번째 내용이고요. 목적윤리와 책임윤리는 이제 이 말을 들어가기 전에 세 가지 주문을 합니다. 정치인은 열정이 있어야 되고, 책임감이 있어야 되고, 균형적 판단이 있어야 된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는 뭐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목적윤리나 신념윤리는 이런 게 다 열정이 있어야 되는 거고, 뭔가를 자기가 왜 정치를 하고 자기의 목적이 이러면 이걸 어떻게 성취할 수가 있는가라는 데 대한 열정이 있어야지 정치를 하니까, 이거는 뭐 좋은 의미에서 열정이 필요하다. 근데 이 열정은 터무니없는 허영심이나 뭐 대책 없이 막 열정에 막 넘쳐서 막 여기 부딪히고 이런 식의 열정이 아니라, 굉장히 냉철한 금욕주의적, 내면적으로 통제된 이런 열정을 말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념윤리와 책임윤리 두 개가 동시에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고, 여기서 한 가지만 읽으실 때나 이해할 때 유념하실 건, 앞에서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이 두 윤리는 베버가 생각하는 명제들은 이게 좋은 거 합쳐가지고 어떻게 좀 제일 좋은 거 만들, 이런 발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두 개는 영원히 완전히 다른 원리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는 윤리 체계고, 인간의 하여튼 거의 뭐 인간의 본성의 한 측면이기 때문에, 이거는 항상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는 인간의 다른 인간을 구성하는 다른 측면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러나 이 두 개는 동시에, 하여튼 이게 두 윤리를 동시에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죠. 프로테스탄티즘의 정신,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은 하나의 완결된 작품이 아닙니다. 베버의 사상이. 이거는 전체, 제가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이게 총론의 하나의 이론 틀을, 전체적인 이론 틀을 어떻게 보면 서사적으로 이렇게 소술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소명으로의 정치는 정치 파트의 구체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강의안을 준비하면서 소명으로서의 정치가 결론 파트다, 크게 보면. 이 프로테스탄티즘의 정치에서 결론을 말하지 않고 세우리로 그냥 해서 끝나버리는, 너무나 비관적이고 이렇게 좀 암울한 어두운 결론을 내린 거를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하는 데 대한 해결책으로서 카리스마적 지도자, 이게 베버의 이 이론 틀의 하나의 기본 테마거든요. 카리스마와 탈신비화, 그리고 합리화, 이걸 그래서 재신비화의 어떤 과정이라고 할까, 또는 합리화를 깨트리는 과정, 카리스마의 어떤 구원이라고 할까, 기대를 하는 것이 이 소명으로서 정치의 핵심 내용이고, 그 조건과 카리스마적 지도자의 자격 요건이 뭐냐, 갖추어야 할 덕목이 뭐냐, 이런 거를 얘기를 한 것이 소명의 정치라고. 일단 이 두 텍스트의 연관성을 그렇게 나름대로 해석하면서 여기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